안녕하세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벤처와 리더십 2주차 두 번째 시간 리더십의 이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리더십에 대해서 처음에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거는 리더십을 아주 잘하는 경우에 또는 실력이 뛰어난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으로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우상화를 한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일반적으로는 일반적으로는 저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열광을 하거나 추종을 하거나 하는 것이 논리적이지 않고 비이성적으로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 부분이 우상화가 된다 하는 거는 우상화 이 자체가 우선 약간의 부정적인 의미의 단어로 나타나잖아요. 어느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사례가 있어요. 파가니니의 바이올린의 파가니니는 바이올리니스트인데 음악계 최초의 대중스타라고 인정이 될 만큼 아주 바이올린을 잘 연주했어요. 그래서 이탈리아에서 아주 천재로 불릴 만큼 아주 뛰어난 연주자였는데 그 사람은 이제 자신의 팔 길이가 짧아가지고 자신만의 독특한 연주법을 개발해냈는데 이 부분이 많은 사람들한테 열광을 자아내게 됐죠. 그 열광 중에서 이제 광팬들도 생겨나게 되고 그래서 훌륭한 연주자 이상을 파가니니한테 바라게 돼요. 그래서 자신의 고뇌, 자신의 문제 이런 거를 치유해 줄 수 있는 초월적인 존재로 인식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상화 되어서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베토벤의 경우는 더 심했어요. 더 심했습니다. 그래서 베토벤의 경우 이제 베토벤을 성인으로 추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초성화는 원래 베토벤의 초성화를 보면 그렇게 이렇게 뛰어나게 그림을 그려놓지 않았는데 베토벤이 죽고 나서 한참 후에는 초상화들이 점점 멋지게 강렬하게 운명을 거스른 그런 사람의 초상화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800년대 초반에 그려진 베토벤의 초상화와 그 이후에 걸린 초상화는 완전히 다른 느낌의 초상화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흉상이나 동상 같은 조각상, 또 판화 이런 데서도 마찬가지로 점점 우상화, 성인화가 된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아담의 얼굴과 베토벤의 얼굴과 비슷하게 그리는가 하면 또는 예수의 아버지인 요셉의 모습을 비슷하게 이렇게 그린다든지 하여튼간 굉장히 많이 이제 베토벤이 새로 재현되어서 우상화되고 있다, 영웅화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이제 어떠한 능력이 있는 리더자가 죽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그 영웅화를 시킨다든지 그 부분을 우상화 시킨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되고 있다 하는 거. 그 향수를 느끼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렇게 이제 우상화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게 긍정적인 영향도 일부 있고 부정적인 영향도 일부 있어요. 어느 부분이 크다, 어느 부분이 작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경우에 그럴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한국인의 리더십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나라별로 리더십에는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나라, 한국인의 리더십은 뭐가 다를까요? 그래서 우리가 리더십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 서양의 관점에서 단순히 모방하고 복사하는 것보다는 우리만의 특징을 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충격적인 경고도 있어요. 세계적으로 공통되는 리더십의 요소들도 당연히 있죠. 그리고 각국 문화적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 토양에 맞는 독특한 요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리더십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의견도 있어요. 세계적인 관점에서 각국의 리더십의 특성과 스타일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교훈을 삼을 수 있다면 아무래도 리더십을 발전시키는데 또는 리더십을 효과적으로 이해하는데 오해나 상대방에 대한 무지로 인한 갈등의 문제를 예방하고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리더십과 문화의 차이에 대해서 보면 아시아권에서는 상황을 고려해서 온정적이고 애들로 표현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약간 정적이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리고 유럽이나 서구를 보면 정황을 불문하고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거는 각 집집마다에 대한 문화도 다르잖아요. 우리 집은 조금 느긋하고 어느 집은 빠르고 어느 집은 돌려서 말하고 어느 집에서는 직설적으로 표현하죠. 이런 것들이 다른 것처럼 나라별들도 조금씩은 다르다 하는 거예요. 트롬피나르스는 수평주의, 수직주의, 인간중심, 과업중심 이런 축으로 문화를 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어, 그래서 이 문화를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분류하느냐 이런 부분도 차이가 있다. 그리고 매우 간결하면서도 국가나 조직 간 문화 차이를 극명하게 대비시켜서 표현할 수 있는 장점도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 트롬피나르스의 문화 분류를 보면 사랑과 과업, 가족과 이렇게 수직과 수평 이렇게 해서 분류를 해가지고 본 내용입니다. 사람과 수평 중심은 인큐베이터형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개인지향적이고 리더는 장애물을 제거해야 되고 개인 성장에 초점을 맞추는 부분이 있고요. 과업 부분과 수평 부분을 보면 미사일 스타일이다 라고 해서 성과를 지향하거나 리더는 가이드를 주거나 공동 목표의 달성에 초점을 맞추는 형태로 분류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사람 중심에서 수직형이다 라고 하면 그거는 이제 가족형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권력을 지향하고 리더는 애정어린 부모의 역할 그리고 관계 형성에 초점을 주죠.
그냥 패밀리 이런 느낌 이해되죠? 패밀리. 그래서 우리 패밀리야. 그러면 우리 조직에 들어오면 우리는 가족이야. 우리 패밀리야. 우리가 똘똘 뭉쳐서 이 일을 해결해야 돼. 뭐 이런 것들이죠. 자, 과업 구분과 수직형에서는 에펠탑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엄격하고 강력하고 리더는 절대적이고 합법적인 복수가 되고 그 다음에 관계적 성과에 초점을 맞춰요. 그래서 어떠한 목표를 정하고 전체를 조직화하고 하는 부분에 좀 더 크게 표현이 되어 있다.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자, 한국의 리더십의 세 가지 차원에서 보면 상식적인 차원에서 리더는 이래야 한다라는 특정 인물에 대해서는 또는 그녀의 리더십을 본받자라고 주장하거나 설문 등의 기초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한국인의 리더십은 이러한 요인으로 구성된다. 이런 차원들로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연구를 해가지고 한국에는 이런 특성이 있어서 이러한 형태의 결과들이 있다. 분석 결과에 보면 환경 민감형이고 상향 적응을 잘하고 하향에 온정하고 수평 조화가 있고 솔선수범, 성취 열정, 자기 긍정, 미래 비전 등 8가지 요인들이 한국형 리더십의 특징으로 도출이 됐어요. 자, 미래 한국에 필요한 리더십은 과거에는 가진 것이 별로 없는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세계적인 성과를 이루는 게 있었고요.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필생의 사명으로 알고 성취를 위해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했고 과업, 성취, 승리, 정신력, 희생 등을 강조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하면 된다 하는 정신도 있었죠. 자, 미래의 한국의 리더십에서는 목표를 달성하고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리더십은 과거보다 발전할 거다라는 거고요. 창의성과 포용력, 합리적인 일 처리가 더 많이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리더십도 한 가지로 밀어붙이는 식보다는 상황의 필요에 맞춰 다양하고 유연한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의 형태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한번 옛날에 새마을운동이라고 여러분 들어봤죠? 안 들어봤나요? 자, 이런 아침마다 이 노래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하는 모습인가요? 뭐 새지붕 만들고 마을 안길 만들고 다음 마을에 길을 만들고 우리 모두 굳세게 싸우면서 일하면서 싸워서 새로운 만들세. 살기 좋은 내 마을 그대로 만들세. 자, 이게 이제 새마을 운동에 대한 영상인데요. 새마을 운동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의 발전사까지 이렇게 간단하게 영상으로 이제 만들어져 있는 것 같네요. 자, 이렇게 보듯이 어떤가요? 예전에 새마을 운동을 했어요. 대한민국이 건국이 되고 나서 우여곡절 끝에 대한민국이 건국이 됐죠. 그리고 나서 이승만 대통령이 했고, 그 다음에 잠깐 대통령이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됐는데, 박정희 대통령 때 새마을 운동을 하게 됐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때 새마을 운동을 한 부분, 그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 때 한 부분, 굉장히 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한테 한글을 전파하고 한글을 알리게 됐는데, 세종대왕이 있고 나서 한참 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한글을 다 알았을까요? 조선시대가 끝날 때쯤, 일제시대가 끝났을 때쯤, 대한민국이 건국이 되었을 때 문맹률이 몇 프로였을까요? 문맹률이 몇 프로였을까요? 그때 문맹률이 90% 정도였습니다. 90% 정도였고, 지금으로는 상상이 안 되죠. 한글을 일반 어른들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몰랐어요. 양반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야 글을 공부하고 이렇게 했고, 또 한글은 좀 터부시하는 경향도 있었어요. 한자를 중심으로 했던 사회였으니까. 그래서 한자는 뭐 양반들이 배우거나, 뭐 한글은 뭐 여자나 상놈이 배운다, 이런 느낌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한글을 알아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전 국민을 90%의 문맹률 10% 이하로 낮추게 됐죠. 그렇게 되는 위대한 일을 했고요. 옛날에 여러분들은 상상할 수 없겠지만 어, 의무 교육을 이승만 대통령이 했는데, 그 초등학생들이죠. 초등학생들은 의무 교육이야. 그래서 학교에 와서 공부해야 돼 라고 했어요. 그러면 데모가 일어났습니다. 데모. 무슨 데모가 일어났을까요? 학부모들이, 아이를 둔 부모들이 학교에 와서 데모를 했어요. 우리 애를 데리고 가겠다. 우리 애가 공부해서 뭐 하냐? 지금 바빠 죽겠는데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는 지금 논밭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아들이 돼서 한가롭게 공부를 할 필요가 있냐? 지금 당장 나와서 일을 거들어야지. 라고 해서 데모를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상상이 되나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 매우 부지런하고 똑똑하죠. 그렇지만 조선시대가 끝나고 대한민국이 시작이 되었을 때, 박정희 대통령이 되었을 때도 한국 사람들은, 그때는 남자들은 일을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게을렀죠. 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서 부지런하게 만들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새마을 운동을 한 거는 아침부터 열심히 일할 수 있게끔 했고요. 그 결과로 지금의 사회가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나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나서 많은 나라들이 독립을 했죠. 많은 나라들이 독립을 했는데, 그 많은 나라들 중에 한 100여 개국이 독립을 해서 민주주의가 됐는데, 그 100여 개 나라 중에서 성공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민주주의로 돼서, 또는 성공을 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기 때문에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해도 됩니다. 자, 리더십에 대해서 나누는 부분으로 수나라 양제의 광란의 리더십이 있어요. 뭐 이 사람은 뭐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죽이고 추방 보내고 마음에 안 들면 전쟁도 하고 막 이런 형태였죠. 이런 부분들 리더가 어느 정도 중요한지 그래서 이렇게 나라를 이끌다 보니까 나라가 망하게 되는 거죠. 리더가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 똑같이 한국 사람이죠. 똑같은 한국 사람인데 일제시대가 끝나고 나서 반은 북한이 되고 반은 남한이 됐어요. 그리고 리더자가 한 명씩 세워졌죠. 위에는 북한에는 김일성, 남한에는 이승만. 이렇게 해서 두 명의 리더가 나오게 됐는데 이 부분에서 리더의 역할 때문에 두 나라의 지금 경제 상태는 완전 다르죠. 자유도도 완전 다르죠. 문화 환경 완전 다르죠. 아주 극명하게 보이는 샘플 사례라고 볼 수 있어요. 자원적이거나 지리적인 요건은 북한이 훨씬 더 좋은 상황이죠. 북한은 걸어가만 가면 다른 중국이나 몽골이나 러시아나 유럽까지 갈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교통 요충에 있고 자원도 많고 이렇게 되는데 남한은 어땠을까요? 남한은 배를 타고 나가거나 비행기를 타고 나가지 않으면 나갈 수가 없는 아주 고립된 형태의 나라로 아주 어려웠고 자원도 없었어요. 이러한 형태들 이게 이제 리더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자, 오프리와 윈프리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어려운 불우한 환경을 겪었죠. 흑인이죠. 그리고 오프라 윈프리는 어렸을 때 성폭행도 당했고 10대 미혼모에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누군지도 몰랐고 그리고 14살에 출산도 했어요. 이제 조산에서 사망까지 했지만 뭐 이런 일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14살이면 너무 어리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어, 자신의 아버지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오프라인프를 데리고 가서 그 아버지가 책을 읽히고 공부를 시켜서 그야말로 오프라 윈프리는 성공을 한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마어마한 재산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능력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2주차인데 자유양식으로 개인과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이제 편하게 지금 시간이 약 한 50분 정도 지나고 있는데요. 이제 두 가지 수업을 다 해서 한 50분 정도가 지나고 있는데 1교시, 2교시에서 이제 수업 시간으로 50분이고 원래 전체는 2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아직 이제 1시간 정도 고민을 해보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리더로서 역할을 했던 그런 경험을 적어 봤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뭐 자기가 이제 교재에서 굳이 찾지 않아도 자신이 생각하는 인물 중에서 자신이 뭐 외국이든 한국이든 상관없이 주변이든 그런 리더는 누가 있고 어떤 일을 이루었는지 한번 적어봤으면 좋겠고요. 자신이 속한 가족, 학교, 직장 그리고 나라에 어떤 긍정적인 차이를 만들 수 있을지 한번 여러분들이 어떤 차이를 만들고 싶은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적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가장 존경하고 배울만하고 그러한 멘토 또는 리더 이런 사람이 누가 있는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작성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작성을 해서 창업이라고 하는 카페에 자신의 수업 시간에 있는 게시판에다가 업로드를 해놓으면 되는데 제출 기한은 다음 주 목요일까지 제출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제출을 하면 되고요. 거기에 맞춰서 시간을 쓰면 좋은데 다음 주 목요일까지 이렇게 올리려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 생각해서 바로 작성해서 올리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수고했고요. 날씨도 오늘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산책도 하고 책도 많이 읽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